제 전 남편이라는 사람은 말입니다. 아주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주 미쳐버리는 이상한 인간이었어요. 처음 알게 된 순간부터 약간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을 조금 하긴 했었지만 그 정도까지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전 남편은 겉으로 보기에 무척이나 호탕하고 쾌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가볍게 대화를 이어가는 외향적인 인간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깜빡 속아서 전 남편에게 마음을 주게 되었었지요. 전 남편은 친구인 정한 씨와 둘이서 수제화 가게를 성수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신발이 워낙 예쁘고 튼튼해서 그런지 인지도가 꽤 있었어요. 전 남편과 친구 정한 씨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학창 시절부터 꽤 어울려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둘 다 대학을 다니고 군대를 다녀온 뒤에 뭘 해 먹고 살까 고민을 하다가 신발에 관심을 빼앗기게 되었대요. 기성 제품을 떼다가 팔까 싶어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우연히 수제화 공장을 알게 되었고 수제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제화 공장에 무작정 찾아가 취직을 시켜달라고 졸랐고 그곳에서 장인들에게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에게 한 땀 한 땀 가죽을 바느질하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아주 정교한 작업까지 전부 배운 후에 본인들의 이름을 건 수제화 가게를 열게 된 것이지요. 장사를 시작한 이후에 점점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남편과 정한 씨는 가게를 2번이나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성수동 아주 작은 쪽방 같은 곳에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아름아름 찾아오는 사람이 늘어나자 조금 더 위치가 좋은 곳으로 2번이나 이사를 가게 된 것이지요. 거기다가 온라인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점점 몽덩이를 크게 불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랑 남편이 만나게 된 것은 제가 가죽을 판매하는 원단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 남편 가게에 가죽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안면을 트게 되었어요. 저도 꽤 오랜 시간 성수동 근처에 있는 원단 공장에서 일을 했고 가죽을 오랜 시간 다뤘기 때문에 그쪽 업계 사람들과 친분이 두터웠죠. 처음에 남편과 정한 씨가 저희 회사를 찾아와 원단을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납품을 받기 시작했을 땐 금방 사업을 접겠구나 싶었었어요. 그만큼 나이도 어렸고 수제화라는 게 가격이 높아서 고객들이 웬만해서는 잘 구매하지 않기도 했거든요. 발이 정말 편안하고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예뻐야지만 그 가격을 주고 구매했으니까요. 그래서 금방 망하겠거니 했었는데 아니 이게 생각보다 아주 오랜 시간 견고하게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저도 마음을 달리 먹게 되었지요. 사실 처음에는 전 남편보다 정한 씨한테 제가 더 큰 관심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정한 씨는 성격이 상당히 진중하고 무뚝뚝하더라고요. 사람이 재미가 없기도 하고 연락을 해도 단답이고 상대방이 딱 잘라서 대답만 하니까 저도 뭐 흥미를 잃더라고요. 서로 티키타카라고 하죠.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대화도 이어지는 법인데 정한 씨는 그런 게 없어서 저에게 관심이 전혀 없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제가 조르고 졸라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면 자리에 나와서 제 이야기를 곧잘 들어주곤 했었는데 그러면 진전이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하고 제가 먼저 밥을 먹자고 해야지만 겨우 얼굴 한번 보여주니까 진전이 없었죠. 그저 나를 거래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싶어서 포기를 하게 되었어요. 딱 그 순간에 전 남편이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고 끝없이 외로움을 탔던 저는 잡아서는 안 될 그 손을 잡아버리고 말았죠. 전 남편은 상당히 활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유머러스하기까지 했어요. 연락을 하는 내내 미소가 지워지지 않았고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만 봐도 가슴이 콩닥콩닥 뛸 정도로 저의 취향을 완벽하게 저격했거든요.
저에게 계속 밥 한 번 먹자고 연락을 해댔고 저는 튕기는 척 하면서도 밥 한 번 먹자는 연락에 알겠다고 냉큼 대답을 했지요. 그렇게 두 번, 세 번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연애하면 심심할 틈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호감이 엄청나게 상승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금사빠라고 하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전 남편이 저에게 끊임없이 들이대기도 했어요. 아무튼 연애를 하자는 말에 고민을 하긴 했지만 정한 씨 같은 무뚝뚝한 남자보다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생활은 그때도 그랬지만 다시 생각해도 최악에 가까웠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은 저에게 자꾸만 이상한 살림살이를 요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욕실 청소를 할 때 샤워를 하고 나서 물로 한번 쓱 씻어서 정리를 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아이, 당신 오늘도 씻고 나서 물로만 한번 정리했어? 그러면 오히려 물때가 생긴다고 몇 번을 말해. 락스칠을 하라고, 락스칠. 락스칠이야말로 물때가 생기면 그때 한번 쓱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어느 누가 맨날 욕실에 락스칠을 해. 그거 건강에도 나쁠걸? 일주일에 한 통씩 락스를 쓰는 사람이 어딨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그건 당신 생각이고 락스칠을 하고 그 냄새가 나야 매일 깨끗하게 씻는 기분이 난다고 몇 번을 말해. 날 위해 그 정도도 못 해줘? 아이, 과해도 너무 과해. 락스칠 하고 싶으면 당신이 하던가. 왜 나한테만 하라고 시키는 거야? 그게 당신이 할 일이니까. 그리고 칫솔은 무조건 정방향으로 꽂아두라고 말했잖아. 그래야 깨끗하게 보인다고. 욕실 슬리퍼도 그래. 내가 바로 신을 수 있게 정확하게 배치를 해두라니까. 친구도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을 해서 새로 갈아 끼우고. 도대체 그 일을 어느 세월에 다 하고 앉아 있어? 나는 출근 안 해? 나는 뭐 집에서 노는 사람이야? 다들 출근하면서 그 정도 살림살이는 다 하고 살아. 커튼도 말이야. 한 달에 한 번 세탁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자꾸 미루고 그래. 그렇게 게으르게 살지 좀 말라고. 당신이야말로 주말엔 시간 내서 전부 다 하면 되겠네. 당신은 놀고 왜 나는 집안일을 모조리 다 해야 하는 건데? 우리 가게는 주말에 안 쉬거든요. 그리고 그런 건 여자가 할 일이지.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그렇게 다 해줘 버릇해서 할 줄 몰라. 전 남편은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일을 하나씩 덜 할 때마다 생활비를요 10만 원씩 깎아서 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더럽고 치사한 행동 아닌가요? 제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전업주부라고 해도 저 일은 전부 못할 것 같았는데 저는 출근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원단 공장에서 원단 나르고 납품하는 게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데 집에 와서도 내내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게 미칠 것 같았죠. 여보, 이번 달에 생활비가 20만 원 덜 들어왔는데 나한테 금액 잘못 보낸 것 같으니까 20만 원 더 보내줘. 맞게 보낸 거야. 지난주에 친구 한 번 안 빨았고 봐봐, 욕실 청소도 안 했잖아. 회식하고 와서 피곤하다고 또 물로만 대충 닦아놨던데 매달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생활비에서 차감할 테니까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어.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랑 나랑 분명히 같은 금액을 각출해서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당신 마음대로 돈을 덜 넣으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집안에서 해야 하는 당신의 본분을 잊은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생활비를 동일하게 지급을 할 수 있겠어? 전 남편은 말도 안 되는 말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저를 갈고대기 시작하는데 정말 사람이 이렇게 남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처음 연애를 했을 때의 모습과 같이 살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서 저는 이 사람에게 홀라당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밖에서는 그저 호탕하고 남들에게 재미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집에서는 본인의 본 모습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남자의 꾸며진 모습만 봐왔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겠다 싶었죠. 하지만 다른 의미로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저에게 요구하는 집안일이라는 게 정말 1분 1초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요, 얼마나 구두쇠인지, 제가 고기 반찬을 2가지 이상 올리면 돈이 썩어나냐고 잔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반찬이 이게 뭐야? 제육볶음에 장조림까지 같이 있어? 아니, 당신 반찬으로 쓰는 생활비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재벌이냐? 제육볶음에 장조림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여기서 재벌을 운운해. 우리가 무슨 저기 먼 나라 기아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반찬 가지고 재벌이라니? 내가 아주 우스워서 할 말이 없다. 이거 한 팩 사봐야 얼마나 한다고. 진짜 재벌들은 이런 거 안 먹거든. 하도 반찬 가지고 재벌 타령을 하니까 열이 받아서 나물들만 죄다 묻혀서 반찬에 올린 적도 있었어요. 이거 봐봐. 월초에 고기 반찬을 2개씩 올리더니 월말 되니까 나물만 올리잖아. 생활비를 어디다 썼길래 이 반찬이 이렇게 부실하냐고. 당신 밖에 나가서 5,000원짜리 커피 사 마시고 그래? 사치 부리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5,000원짜리 커피 사 마시는 게 당신한테는 사치야? 성수동에서 매장 운영하면서 나가는 월세는 뭐 빌 게이츠만 낼 수 있는 거니? 됐고. 이거 안 되겠어. 당신 소비 습관을 알아야겠어. 앞으로는 가계부를 써서 나한테 매주마다 보고하도록 해. 제가 코웃음을 치면서 가계부를 쓰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가계부를 안 썼다는 항목을 추가하면서 제 생활비 10만 원을 깎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이 주는 말도 안 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결혼 6개월 만에 저절로 살이 3kg나 빠지게 되었어요. 원단 공장에서 노가다 수준에 가까운 물건을 옮길 때에도 빠지지 않던 살이 스트레스로 빠지니 기함을 토할 일이었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결혼 6개월 차가 되었을 때 남편이랑 정한 씨가 갑자기 갈라서게 되었어요. 궁금해서 몇 번이나 물어보았는데 저에게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그저 정한 씨랑 마음이 안 맞아서 갈라서게 되었다면서 같이 운영하던 수제화 가게를 폐업시켜버렸어요. 매장이 없어지면서 당연히 온라인 상점도 남은 재고만 떨이 수준으로 판매하고는 사이트마저 폐쇄시켜버리더라고요. 저야말로 너무나도 황당했지만 남편은 저에게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본인의 이름을 건 수제화 가게를 열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응원을 해줘야지만 마땅했지만 솔직히 덜컥 걱정부터 앞서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단을 납품하다 보니 가게 사정을 뻔히 다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물론 공동 대표이긴 했지만 웬만한 일들은 전부 정한 씨의 몫이었거든요. 남편은 그저 가게에서 하는 일이 수제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들이 존재하잖아요. 저한테서 원단을 거래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거래처 사람들에게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드리기 위해서 접대를 하는 일을 남편이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제화를 만들고 구두에 관한 모든 부분은 정한 씨 혼자서 해내고 있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디자인 같은 것도 그렇고 남편은 기성 제품을 베낄 줄만 알았지 본인이 창작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건 할 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서서 본인 이름을 걸고 수제화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이러다가 가게를 정리하고 받은 돈까지도 전부 다 날려먹겠다 싶었죠. 당신이 물론 수제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으니까 수제화를 만들 줄은 알겠지. 근데 몇 년 동안 디자인이랑 제작은 정한 씨가 해온 거 아니야? 당신이 이제 와서 수제화를 만든다고 해서 제품이 괜찮겠나 싶은 걱정이 드는데. 나랑 걔랑 경력은 똑같은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히 내가 만드는 제품이 훨씬 괜찮을 거야. 그 자식이 그동안 만든 거 마음에 드는 거 없었어. 내가 만드는 게 훨씬 예쁘고 장사도 잘 될 거라고 자신할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이 실무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
그거 마음처럼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다른 곳에 취직을 하는 건 어떨 것 같아? 굳이 수제화 만드는 일에 목숨 안 걸어도 되잖아.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어? 내가 정한이 그 자식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다고 말을 하잖아. 아니, 마누라도 나를 안 믿어주면 어떡하냐. 남편은 저에게 화를 내면서까지 고집을 부렸고 한번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을 제가 어떻게 이겨먹을 수 있겠어요. 남편은 결국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제화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고 정한 씨도 이에 질세라 본인의 이름을 건 수제화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인생의 동반자 수준으로 절친처럼 지내던 두 사람이 왜 갈라졌는지도 궁금했지만 두 가게 중에 과연 어떤 가게가 더 성공할지도 궁금하긴 했죠. 물론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 수준으로 처참하게 갈라지게 되었어요. 정한 씨네 수제화 가게는 장사가 호황을 이룰 정도로 잘 되었지만 남편의 가게는 3개월 동안 신발 하나 팔리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앉을 정도로 망했어요. 남편의 수제화는 디자인도 투박했고 마감 처리도 깔끔하지 않았었거든요. 사람들도 당연히 보는 눈이 있지 않겠어요? 누가 그렇게 퀄리티 낮은 신발을 몇십만 원이나 주고 사가겠냐고요. 저는 성수동에 있는 가게 월세 걱정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 동네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월세가 헉소리나게 비쌌으니까요. 거기다가 남편은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까 노력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꼼수를 부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성구두를 싸게 들여다가 수제화인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 미쳤어? 이러다가 걸리면 그냥 폐업하는 걸로 안 끝날걸?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벌금이 한두 푼이겠어? 거기다가 환불해. 사람들한테 다 물어줘야 할 텐데.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 걱정 마, 걱정 마. 누가 일일이 똑같은 제품인지 아닌지 확인이나 하겠어? 정 그러면 기성 제품에 테슬만 내가 하나 달지 뭐. 그럼 내 상품 아니야? 전 남편은 절대로 걸리지 않을 거라며 호언장담을 했지만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런 하찮은 사기 수법에 당하겠어요. 기성구두를 팔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구두를 샀던 사람이 인터넷에서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기성구두 제품이 팔리는 걸 본 거지요. 열이 받은 그 사람은 대놓고 사람들이 자주 가는 사이트에 땡땡 수제화를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내용이 당연히 전 남편의 가게를 저격하는 내용이었죠. 기성 제품을 수제화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를 하고 가격도 아주 비싸게 받는다고요. 전 남편의 몇 안 되는 고객들이 전부 다 가게에 찾아와서 환불을 요구했고 소송까지 걸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전 남편은 지 성격을 드러내더군요. 아니, 그 속아서 산 게 잘못이지 판 사람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길래 왜 속아요? 미리미리 알아보고 사면 되잖아. 왜 속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대응에 열이 받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제 속도 다 터져나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결국에는 전 남편은 수제화 사업을 접게 되었고 결혼 1년 만에 저희 부부는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었어요. 저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정신 나간 전 남편 놈이 집에서 놀고 먹고 하게 되었으면 지가 그렇게 말하던 집안일이라도 지가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무슨 부엌에 들어가기만 하면 신체에 무슨 변화가 생기는 놈처럼 주방 문턱을 밟지 않더라고요.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조차 하기 싫어서 저를 시켜 먹는데 진짜 제가 지금 결혼을 한 건지 다 큰 애기를 키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나 지금까지 밖에서 일하고 온 사람이야. 원단 공장에서 쎄 빠지게 일하고 온 사람이라고. 고작 라면 하나 끓이는 걸 못해서 퇴근하고 온 나를 시켜? 너는 지금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거야? 가장한테 라면을 끓여 먹으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퇴근하고 오면 라면 하나 못 끓여? 당신이야말로 나를 무시하는 거지.
내내 일하다가 온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밥을 차려봐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아, 내가 이런 취급받으려고 당신이랑 결혼을 한 것 같아. 네가 무시할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한두 번은 그냥 속 시끄러워가지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싶어서 해줬는데 그러면 안 됐던 거지요. 제가 가장이나 다름없지 않겠어요? 제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있는데 점점 지쳐만 가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 내가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 잘 알지? 내가 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라고 가장. 무시받기 싫으면 나가서 일이라도 하라 이 소리야. 거참 돈 좀 번다고 유세 떨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나라고 돈 안 벌고 싶어서 안 벌겠어? 내가 되면 다 벌어올 거라고. 그래, 도대체 그때가 언젠데? 정한 씨네 가게 소식 들었어? 손님이 몰려들어서 직원도 열어두고 장사 너무 잘 된다더라. 거기다가 후배들까지 양성한다고 지금 배우겠다고 줄 선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 당신은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내내 자빠져서 잠만 자다가 일어나면 게임하고 집에서 하는 행동만 봐도 당신 앞날이 뻔하지 뭐. 제가 그렇게 말을 좀 했다고 이 사람이 눈깔이 뒤집혀서는 저에게 난리부르스를 추더라고요. 지금 나랑 정한이랑 비교를 하는 거야? 뭐야? 너도 똑같은 년이야 아주. 내가 늘 그 새끼랑 비교당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마누라라는 것까지 날 무시하고 비교를 하네?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이것이 아주 겁을 상실했나? 저에게 가족이라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없다고 자기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라 하면서 갑자기 시계를 저한테 집어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나도 놀라고 말았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저를 향해서 시계를 집어 던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그 시계를 맞아서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쩌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전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시계가 날아온 방향은 저를 향했었고 정말 자칫했다가 제가 피하지 못했더라면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순간 분노에 가득 찬 전 남편에게 잔뜩 겁을 먹게 되었고 너무나도 무서워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람이 공포스러운 상황에 몰리게 되면 우뚝 서게 된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죠. 그 상황이 되니까 정말 망부석처럼 가만히 서 있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 전 남편은 한 번 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더욱더 개 망나니처럼 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잔소리를 하려고 입을 열기도 전부터 화를 불같이 내면서 툭하면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거든요. 오죽하면 집에 남아있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다 집어던져서 저는 매일 물건 조각들을 치우며 눈물을 삼켜야만 했어요. 저는 그럴수록 당연히 더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곤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아마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어 보신 분들은 저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다음에 던져지는 것이 물건이 아니라 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무서워서 자리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매일같이 울면서 버텨야만 했고 제가 눈물을 보이면 득달같이 알고 쫓아와서는 저에게 진짜 미친 듯이 지랄을 해대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참고 또 참았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그 생활을 견디지 못하겠어서 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어요. 나 도저히 이 상태로는 당신이랑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우리 이혼해. 매일같이 나에게 화만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당신 견딜 수가 없다고. 차라리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나에게는 이 집에 오는 게 공포야, 공포. 당신이랑 1분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니까짓 게 나랑 이혼해서 잘 될 것 같아? 고작 원단 공장에서 일이나 하는 주제? 거기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나한테 이혼을 운운해. 네가 가진 조금의 재산? 그거 내가 다 털어갈 거야. 내가 앞으로 엄청나게 대성할 사람인데 네가 다 망친 거라고.
너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살고 있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이게 마지막이다. 이 말을 끝으로 짐 싸서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전 남편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누가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서 씻지도 않고 게임만 하는 놈한테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 매일같이 말로만 대성할 놈이다, 성공할 놈이다 하면서 당신이 지금 이룬 게 뭐가 있는데? 솔직히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고 채팅이나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싸움이나 하는 루저 주제에.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 너 진짜 어디 한번 크게 혼나볼래? 어? 이게 아주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고 바락바락 대들어. 혼자고 자시고 내 몸에 손이라도 대봐. 그 순간 바로 고소장 날려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전 남편은 고소라는 말에 멈칫하더니 씩씩거리면서 지 혼자 분을 삭히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징죽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코지라도 해볼 걸 그랬죠. 전 남편은 한참 만에 겨우 진정을 한 듯 싶더니 저에게 이혼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는 이혼 도장 내가 바로 찍어준다. 너 그나저나 아주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 다 옛말인 거 알지? 내가 얼마나 벤츠 같은 사람이었는지 이혼하고 나면 알게 될 거야. 알겠어?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나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혼을 이야기한 그날부터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혼을 진행하면서 집 안에 있던 제 짐을 모조리 다 빼고 친정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죠. 처음에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난색을 표했던 친정 부모님은 저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모조리 다 들은 이후에 얼마나 분노를 하셨었는지 몰라요. 원당 공장 사장님 또한 마찬가지였죠.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공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장님은 저를 친딸처럼 예뻐해 주셨거든요. 내가 그 시기 첫인상부터 쎄하다 했어. 그 외에 같이 일하던 정환이라는 놈은 아주 사람이 심지구 세게 생겼더만. 그런 놈이나 잡지. 어디서 허우대만 멀쩡한 이상한 놈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알아봤지. 내가 말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거 하나 눈치를 못 채선. 아이 물론 내가 탓을 하는 건 아니고 가슴이 아파서 그래 이놈아. 제 등을 토닥거리시면서 남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본인 가족 일인 것 마냥 말씀해 주시는 사장님의 진심을 알아서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근데 저희 회사가 정한 씨네 가게랑 계속해서 원단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원래는 제가 전 남편이랑 정한 씨가 같이 일을 할 때 원단을 납품했었으니까 정한 씨가 제 거래 고객이나 다름없었는데 전 남편이 정한 씨랑 틀어지게 되면서 따로 가게를 차렸잖아요. 사장님께서 사이가 어색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정한 씨 거래는 다른 직원에게 맡기셨었어요. 제가 진행하지 않았으니 정한 씨랑은 따로 마주칠 일이 없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냈었죠. 그렇게 서로의 소식을 모르고 지냈었는데 정한 씨네 가게에 납품을 갔던 저희 직원이 비밀이라고 하면서 저희 이혼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사실 비밀로 할 사항은 아니긴 했지만 저희 직원이 입방정을 떨었다는 생각을 지우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정한 씨에게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직원을 조금 원망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 어떻게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마음 정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뚝뚝한 이 남자가 저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는 것에 놀라고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는 것에도 무척이나 놀라게 되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정한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겨서 전화를 끊으려는 정한 씨를 붙잡았어요. 아주 오랜 시간 물어보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물어보게 되었어요. 저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긴 하겠지만 전 남편이랑 정한 씨가 왜 갈라서게 되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정한 씨는
결심이라도 한 듯 고민 끝에 저에게 말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만나서 얼굴 보고 직접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화로 할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언제가 가장 시간 내기 좋으세요? 아무래도 주말에 뵙기는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잠깐 공장 앞에서 뵐까요? 저는 좋다고 대답을 했고 약속을 정한 그날 정한 씨와 정말 오랜만에 둘이서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참으로 어색한 자리가 아닐 수 없었지만 제 호기심이 허락하는 한 물어보고 싶은 건 다 물어보자 싶어서 다시 한번 왜 갈라서게 되었는지 물어보게 되었어요. 전 남편이랑 아주 오랜 시간 친하게 지낸 사이로 알고 있었는데 아주 가벼운 일로 갈라서게 된 것은 아닐 것 같아서요. 전 남편이 저에게 말을 해주지도 않고 해서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네요. 그러더니 정한 씨가 제 눈치를 한번 슬쩍 보더니 코를 막 긁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만나자고 연락을 주실 때마다 군소리 없이 나가서 밥도 먹곤 했었던 건데. 누구를 좋아해요? 전 남편을요? 아니면 저를요? 저를 좋아하셨다고요? 저는 정말 전혀 몰랐는데요? 제가 꽤 티를 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모르셨다고요? 아니, 그리고 저 여자 좋아해요. 남자 싫어합니다. 제가 먼저 관심을 표현할 때 시큰둥하셨잖아요. 제가 만나자고 해야지만 만나고 먼저 연락도 자주 안 하셨고. 저로서는 최선을 다한 관심 표현이었어요. 연락도 자주 받고 식사도 여러 번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솔직히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하지만 거래처 사람 대하듯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담스러운가 싶었죠.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제가 관심을 표현한 사람이 몇 없는데 자주 식사도 하러 나가고 연락도 하고 하니까 그놈이 갑자기 노선을 틀더라고요. 갑자기 저 대신 공장에 나가서 납품을 받아오겠다고 하질 않나 연락도 하고 만나자고 약속도 잡는 것 같았고요. 제가 관심을 가진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빼앗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행동을 하더군요. 전 남편이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정말 홀라당 그 인간의 가면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 자식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어요. 남자친구 있는 여자들 꼬셔서 사귀고 버리는 거.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죽일 놈으로 불리고요. 저한테도 엄청난 자격지심이 있어서 제가 칭찬이라도 받으면 귀를 쓰고 칭찬을 받으려고 저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던 놈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씨의 말을 빌리자면 전 남편이 저에게 들이댄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정한 씨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니까 어떻게든 저를 빼앗아서 이겨먹으려고 저에게 들이댔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정한 씨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저에게 관심을 표현했다는데 눈치채지 못하고 전 남편에게 멍청하게도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죠.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사장님께서도 인정한 심지가 고든 사람인데 제가 눈이 멀어서 이 사람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요. 저에게 한 발자국만 더 다가와줬더라면 제가 더 인내심 있게 기다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저를 사로잡았죠. 물론 제가 전 남편에게 홀라당 가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긴 했지만요. 그때 조금만 더 표현을 했었더라면 우리 사이가 달라졌을까요? 그랬더라면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며 마음고생할 일도 없었겠죠. 제 인생이 뿌리채 뒤 흔들린 기분이라 이상하네요. 많이 늦어버렸지만 그때로 돌아간다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은 거 아니지 않을까요? 뒤틀려버린 것들은 다시 원상복귀시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꼬여진 실타래를 하나하나 같이 풀어가는 거죠. 그게 마치 인생 최대의 용기를 쥐어짜낸 것처럼 얼굴까지 빨개져서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아직 저에게 마음이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정한 씨의 소극적인 모습과 비례하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제가 먼저 만남을 리드하고 먼저 연락하고 지치지 않기 위해 제가 마음을 활짝 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 이후로 저희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에 있는 정한신의 거래처 직원에게 말을 해서 정한신의 가게 납품일도 다시 제가 맡게 되었고요. 그 만남을 빙자해서 데이트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한 살아온 이야기,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대화도 많이 나누었어요. 그렇게 2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낸 저희는 서로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제가 돌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정한신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갈 때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정한씨가 미리 집에 이야기를 잘 해주었는지 정한신의 부모님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그동안 아픔으로 고생이 많았을 것 같다며 꼭 안아주셨어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이런 끈끈함이야말로 진정 제가 원하던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무탈하게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고 결혼식을 올리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공장에서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전 남편이 구두가게를 하고 장사를 불미스럽게 접게 된 이후에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았겠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이번에는 수제 가방을 만들겠다고 설치기 시작한 거죠. 저희 공장에 찾아와서 아주 당당하게 저렴한 가격의 원단을 납품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제가 거래했던 가격으로 충분히 주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1, 2년 거래를 한 것도 아닌데 서로 잘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어디 당당하게 그 꼬라지를 하고 나타나서는 원단을 후려쳐. 그때랑 지금이랑은 물량 자체가 다른데 무슨 심보야 이게. 그리고 자네한테는 내가 물건을 안 줄 걸세. 자네랑은 거래 안 한다는 소리야. 다른 가게 알아보도록 해. 제 전처가 아직도 여기서 일하고 있죠? 그 여자가 저한테는 납품하지 말라고 합디까? 남자 앞길 막는 것도 유분수지. 지가 이혼하자고 해놓고 왜 내 앞길을 막아? 무슨 개미 똥구멍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 자네한테는 저렴은커녕 2배 값을 받고 팔 테니 그런 줄 알고 다른 데 가봐. 저 미친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얼굴을 들이밀어 감히. 사장님이 그렇게까지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나요? 왜요? 그 여자가 아직도 저를 못 잊고 있답니까? 미저리 같은 기집애. 복수를 언제까지 하는 거야? 무슨 미련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걔 재혼하거든. 너 같은 똥차 잘 있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한다 이 말일세. 아직 소식 못 들었나 봐. 누구랑 다르게 잊을 거 싹 잊고 새 출발한다는데 말이야. 재혼이라고요?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돌싱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얼굴을 들이민답니까? 그렇게 기가 차다는 얼굴로 사장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딱 제가 외근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라 전 남편의 얼굴을 마주치고 말았어요. 제가 전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똥 씹은 얼굴이 되어서 무시를 하려고 지나치는 순간 무슨 염치인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야, 너 재혼하냐? 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더니 어디서 또 사지 멀쩡한 놈 잘 골랐나 보다. 재혼까지 하는 걸 보면. 네 주제에 재혼을 한다는 게 너무나도 우습지만 말이야. 어떤 놈이랑 결혼할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비디오. 너처럼 게으르고 궁상 맞은 놈이겠지. 사람 하나 구제 하는 셈치고 너랑 결혼해준다는데 앞으로는 성질 좀 죽이고 남편 말 잘 들으면서 살아. 그 말을 하는데 열이 확 받더라고요. 저라고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군뱅이도 밟으면 지렁이처럼 꿈틀거릴 텐데요. 거기다가 저 새끼의 자격지심만 아니었어도 제가 우리 정한 씨랑 일찍부터 잘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에요? 제 인생 다 망쳐놓은 놈이 감히 그렇게 입을 놀리니까 열이 받아서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누구랑 재혼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아직 거기까지는 소문이 가지 않았나 보다.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지 알면 까무러칠 텐데.
그러면서 제가 정한 씨의 명함을 내밀었어요. 정한 씨네 가게가 무척이나 호황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까지 진출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가죽으로 된 소품이나 장식품들까지 만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당연히 수제 가죽 가방도 포함되었고요. 그걸 보고 전 남편 놈이 수제 가방 사업을 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 남편은 정한 씨에게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루저였네요. 거기다가 정한 씨는 이번에 벤처 사업 무슨 시상식에서 대상까지 거머쥐는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각종 쇼핑몰에서 정한 씨네와 거래를 하려고 줄을 서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 남편의 자격지심은 더욱더 커졌을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가죽 가방 사업을 하겠다고 설치는 거 아니겠어요. 전 남편이 정한 씨의 명함을 확인하더니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된 포인트를 짚어냈다는 뜻이겠지요. 정한이 이 새끼가 뭐 얘네가 뭐 어쨌다고. 너 지금 일부러 나 건드리냐? 나랑 아직까지도 비교를 하면서 살고 있어. 아주 결혼 생활하는 내내 정한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대. 너 진짜 혼나볼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재혼한다니까? 그거 내 새로운 남편 명함이야. 당신도 잘 알지. 정한 씨가 내 재혼 상대라고. 둘이 중마고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내 착각이었더라. 정한 씨에게 이야기 다 들었어. 일부러 자격지심으로 이겨먹으려고 나한테 접근한 거라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멍청한 짓 했지. 근데 우리 정한 씨가 지금도 안 늦었다더라. 그러니까 전 남편이 당장이라도 개거품을 물 것처럼 얼굴색이 바뀌더라고요. 너네 지금 나 보라고 일부러 이러는 거야? 내가 아주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나 망하라고 일부러 결혼까지 하는 거냐고. 도대체 네가 뭔데 우리가 너 망가뜨리려고 일부러 결혼까지 해? 너 그 정도 존재가치 있는 놈 아니야. 내가 너 하나 엿먹이겠다고 인생을 바치겠니? 아유, 너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깔이 뒤집혀서는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마대자루를 들고 와서 좁히기 시작했어요. 아프다고 죽는다고 소리를 치면서 주랭랑을 친 전 남편은 그 뒤로 우리 사장님 무서워서 공장 근처에는 오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식 진짜 또라이는 확실히 맞더라고요. 저랑 정한 씨랑 결혼을 하는 날 결혼식장에 아주 당당하게 흰색 정장을 입고 나타난 것 있죠. 자기가 깽판을 치겠다면서 옷까지 차려입고서는 등장했는데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정한 씨가 글쎄 고등학교 친구들을 전부 결혼식장에 불렀었는데 말이죠. 전 남편이 고등학교 시절 별명이 죽일 놈이었다고 했잖아요. 남자친구 있는 여자들 빼앗아다가 사귀고 헤어지는 일을 반복해서요. 당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지 이를 갈고 있었던 동창생들이 전부 전 남편을 발견하고 소리를 친 거죠. 저 미친놈은 여기 왜 나타났대? 남의 결혼식에 이제는 신부까지 빼앗아 보려고 저런데? 야, 흰색 정장이 뭐야?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쓰레기 자식. 내가 당했던 거 생각하면 저 쓰레기 자식 아주 사지를 뒤틀러도 시원찮아. 식장 입구에서부터 전 남편을 발견한 동창들이 애워싸고 한마디씩 하면서 개지랄을 해댄 거죠. 너는 양심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정한 씨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들까지 합세해서 남의 여자 빼앗는 취미는 나이를 먹어서도 여전하냐고요.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은 게 틀림없다고 삿대질을 해댄 거죠. 사람들이 에어싸고 한마디씩 하면서 쪽팔림을 주니까 전 남편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주랭랑을 쳤다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던 내 친구들이 어이없어 하면서 신부 대기실에 와서 말해주는데 저도 모르게 고소해서 웃음이 나더군요. 아우, 내가 드레스 입고 나가서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는데 아쉬운 마음도 들었고요. 아무튼 그날 결혼식은 잘 마치고 저랑 정한 씨는 잘 살고 있어요. 전 남편이 한다던 수제 가방 업체? 거기도 쫄딱 망했지요, 뭐. 말해야 하나요?
그딴 마인드로 장사를 하는데 잘 되면 그것도 이상한 거지요. 게다가 가방이랑 구두가 얼마나 다른 건데 지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면 끝이겠어요? 결국에는 돈 다 잃고 나서 시댁에 들어가서 빌빌거리면서 산다고 하던데 꼴 좋지요 뭐. 정한 씨 사업은 점점 발을 넓혀서 이번에 쇼핑몰에 입점도 하기로 했어요. 물론 팝업식으로 3개월간 진행하는 것이지만 개인 사업으로 이 정도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서 존경하는 마음까지 들게 되었어요. 이대로 자리 잘 잡으면 백화점에도 언젠가는 입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겼고요. 제가 앞으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할 예정이랍니다. 아,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우리 부부에게도 기다리던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전 남편과는 안 생기던 아이가 덜컥 들어서니까 이제서야 저도 제 짝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새 생명의 기쁨을 정환 씨와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 참으로 행복한 요즘입니다. 저는 아기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볼게요. 제가 아팠던 만큼 더 큰 행복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굳게 믿어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되셔서 부자 되세요.